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중동 정세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국제유가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고 강달러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증시에는 청량제 역할을 한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죠. 이번 사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 사실 주말 사이 이 외신들이나 언론사들을 통해서 좀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컸을 테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요. 유가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중동 정세는 길게 보면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분석할 때는 그 뿌리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방송에 공지사하는 건 아닙니다는 예. 중동 정세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지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가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중동 정세에 어떻게 보면 바로메타 상징이라 하는 국제 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 김채윤 PD께서 아까 3대 유종을 좀 보여주셨습니다는 오늘 그 월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리거든요. 예. 그동안 그 4% 정도 이렇게 급등하다가 오늘은 WTI가 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그 CPI 발표와 함께 인플레 압력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면 그동안 그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죠. 달러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에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유가 안정, 인플레 재발 압력 완화, 예. 국채 금리 안정, 달러 강세 안정, 미국의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든지 이렇게 특정 계기가 증시에서 보면 호재든 악재든 하나의 돌파구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쪽이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오늘 전형적으로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한 가지 오늘 미국 시간으로 11일 날 차기 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케빈 메카시가 트럼프의 프록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가 임시의장서를 지금 케빈 메카시에 넘겨준 상태거든요. 그럼 케빈 메카시가 만약에 다시 한번 하원 의장으로 등장할 때는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증시에 이렇게 하나의 영향, 출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내일 아침에 하원 의장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 문제가 예. 사실 1973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4차 중동 정제로 비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것이 이렇게 재현되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 다 그쪽에 연유시켰는데요. 그건 기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전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중동 국가들이라든가 오펙이 국제 원유 시장에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은 1973년에는 전부 중동 국가 우호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외톨이 양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 사태 전에도 팔레스타인은 거기 이스라엘과 달리 외톨이 사건,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몇 국가를 어제 말씀드린 국가를 더 자세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역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조정 역할, 이스라엘 중동 정세의 조정 역할은 이집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1973년과 달리 굉장히 팔레스타인과 소원한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사우디 같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부산 엑스포와 그 경쟁이 되면서 사우디는 사실 리야드 엑스포 2030을 전체 빈살만이 비전 2030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비전 2030 계획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의 가장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란 문제입니다. 근데 이란의 지금 신정부는 굉장히 실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실리를 추진하는 3대 국가가 있는데요. 예. 그 하나가 사실 트리키예의 야르단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란이고, 예. 그리고 저 건너 중남미의 지금의 룰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과연 팔레스타인에 붙는 게 이란 입장에서 좋을 건가, 미국에 붙는 게 좋을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실리 면에서는 당연히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팔레스타인이 오히려 고립관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국제 원유시장 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전상 1973년에는 오페크 회원국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세계 마켓시어에 오페크 비중이 70%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페크가들이 적대 세력을 이스라엘에 의지하면서 감산 조치하다 보니까 국제 원유가가 4배 이상 급등했던 겁니다. 이게 4차 중동 사태의 국제 원유 시장의 판도였습니다. 지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 이후에 완전히 자리부자적 체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정부 때 세일가스 혁명 있고,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는 지금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유가의 안정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개발이든가 대륙분 개발이든가 그리고 OECD의 권고는 전략원유 비축분 3개를 비축해야 되는데 이거 다 풀었습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갖고 있고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생산량은 사우디가 아닙니다. 월등하게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원유시장 판도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당사국에 해당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를 생산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유 생산합니다. 예. 근데 다만 원유를 생산하는데 수출하지 않고 수출해야 이 두 국가들이 갈등을 위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원유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왜 그럴까? 원유 생산을 하지만 수요가 더 앞섭니다. 그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면 원유 수요가 감소겠죠. 그게 중동산 두바이라든가 3대 유정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뢰껏 어제도 WTI가 4% 이상 급등하는 문제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중동산 두바이에 대해서 염두에 주셨고요. 오늘 이런 문제가 국제유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것이 WTI니까 WTI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차지하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벌써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충돌 이후에 세계 증시를 보면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가 지난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틀이 지난 거로 있는데 총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가는 현재까지 평균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증시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가리기 없이 전 지역이 지금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사우디 증시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중동 정세 초반에 딱 하고 심리적 충격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는 어제 들어서 트래피킹해서 저가를 이용해서 주가가 앞으로 정상을 찾으면 트래피킹 하는 이런 세력도 등장했다는 것도 시청자분이 증시를 볼 때 주목할 움직임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역시 어제 굉장히 세계 증시에서 피날레를 이뤘던 것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 아마 김채연 PD께서 이 니케이 지수의 어제 상승폭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어제 750포인트, 2.4%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자 중국은 오랜만에 장세가 나왔는데요. 중국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제 어제 자 한국 증시는 어제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판에 우리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세로 들어섰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황금 연휴를 끝내면서 많은 국내 증권사 특히 대형 증권사들 이렇게 했습니다는 어제 세계 증시에 이렇게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오랜만에 개장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0.7% 하락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중국 경제가 그동안 리오프닝 효과 없다. 경기 부양 효과 없다. 왜냐?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경제 운영 체제가 너무 폐쇄적이다. 시장 경제 원리, 그다음에 사실상 이렇게 시진핑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와 인민들을 이용한다. 이게 참 문제다. 예. 이런 과정에서 중국 증시가 헤어나지 못했던 문제도 이렇게 어제 증시에서 보면 눈여겨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세계 주가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충돌 이후에 사실상 굉장히 증시가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왜 우리가 어제 방송의 용어 중에서도 전쟁 이런 것보다는 김채연 PD께서 갈등이다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도 예. 바로 오늘 증시 모습을 보면 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유독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준 위원들이 주식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내일 그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되고 예. 또 11월 초에는 페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동 정세하면 유가고 유가하면 인플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렇게 갈등 문제에 대해서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이 사실 관심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월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이루고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연준 지사들의 발언은 세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연준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차피 중동 정세에서 국제유가가 불안하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는데 예. 얼마나 심각하게 볼까? 그리고 사실상 이 중동 정세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의 깊은 연유가 있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정치적 문제에 페드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 세 가지 포인트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사실 일정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일정을 같이 한번 표로 이용해서 한번 시청자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9일 날은 유명한 제이콥 빌립 제퍼슨이 이제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요분이 이제 새롭게 발언하는 내용이 이제 되고요. 요분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요분은 예. 이제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바하는 감독 담당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자기 말이 완전히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신뢰 문제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굉장히 신중히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부의장 두 사람이 지금 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자, 페드 인사 중에서는 굉장히 강성파로 알려진 게 로건입니다. 로리 로건, 이 델라스 총재인데요. 이분들이 자, 이번에 그 갈등 전에는 굉장히 매파적 속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채금리 상승시키고 달러 강세하고 미국의 증시 부담, 한국 증시도 부담, 한국 증시가 2,400m로 흘러내리는 배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 충돌 직전까지 매파 반응을 하다가 이번 충돌 이후에는 필립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실상 추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핵심적인 사람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 없다 하는 시각을 말씀드렸거든요. 당초 일정보다 빨리 좀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자, 페드 인사들이 또 그 페드에 속해 있는 그 FMC의 그 보드 멤버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 연준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갈등 이전에 굉장히 강한 매파를 하다가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등 후에는 이렇게 굉장히 비둘기파 성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내일 CPI 발표 11월 F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중동 정세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성향을 하다 보니까 증시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주가 상승에 사실 위험 자산의 선호 경향이 높아진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였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그 당시 상황 비교해 주시죠. 네, 어제 그 방송이 끝나고 이 방송을 어제부터 맡고 있는 이렇게 김채연 PD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첫 방송을 위해서 밤을 샜다입니다.
장중을 다 보셨는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도 선물하는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장초반 현물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필립 제퍼슨의 발언을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저랑 같이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통화정책 부의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량제 발언, 비둘기 발언하면 월가에는 그 유포리아 효과가 있습니다. 예.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사태는 지금 이 사태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세계적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전쟁 직후에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들이 페드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을 강하게 월가에서 사실 이렇게 투자자의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에 비유돼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이렇게 페드 인사들이 어떻게 전쟁에 대해서 그때는 전쟁이죠.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 성향이 증시가 왜 우호적으로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죠.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도 페드 인사들이 세 가지 관점이 이렇게 관심이 됐습니다. 아까 똑같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 어떤 입장을 페드라든가 파월이 평가할까? 예. 두 번째는 당시에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 미국의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인플레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각하게 보나. 그리고 이 역시 전쟁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문제도 미국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페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때 파월 의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친시장적 비둘기적 성향을 얘기했습니다. 또 인플레 재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다 보니까 바로 3월 15일, 작년 15일, 3월 15일에 금리를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곡물 가격 치솟아 유가 올라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도 그 미국의 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페드의 그 회의에서 3월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때 금리를 몇 프로 올렸습니까? 바로 한 단계 내려서 0.25%포인트 이렇게 인상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QT 문제, 양적 기축 문제도 금리 인상과 QT를 연계시키느냐? 아직까지 연계시키지 않겠다. 물론 전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성숙되고 나서부터는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이거 밝혔는데요. 예. 당시에는 직후에는 연계시키지 않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국제유가가 더 올랐죠. 국제유가가 110달러까지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3대 증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증시에 이 페드와 파월이 청량제 역할을 하면서 국제유가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런 필립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발이 청량제 역할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직후에 그 유포리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뭐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행하는 발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히스토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증시 투자 심리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도 높고 있고요. 특히 월가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페드가 이제 왜 이렇게 충돌 직전에 강한 매파 발언을 했던 사람이 예. 충돌 이후에는 왜 비둘기 성향으로 돌아갔을까 하면 페드의 통화 정책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동 정세가 발행해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될 때는 페드가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뭘까 하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페드는 최근에 디지털 문제, 디지털 통화까지 되니까 심리적 효과, 사이콜로지 이펙트와 네트워킹 효과를 중시하는 시장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사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하니까 이걸 해소하는데 중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이후에 페드의 인사들이 일제히 강한 매파에서 비둘기로 돌아서는 배경이거든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효과에 의해 가지고 비관론이 전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그 불안감을 차단하는 게 이렇게 페드 인사들의 성향이 이렇게 바뀐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 페드가
많은 사람이 이번에 중동 사태에서 유가가 인플레 재발을 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자, 국제 원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코스프시 비용 부분의 인플레입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과열될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출을 줄여서 인플레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총수요 대책입니다. 예. 그다음은 유가 상승을 코스트 분위에 의해서 금리 상승으로 잡아? 그거는 정책 효과상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팀버겐 정상 모프와 수단에서 일치관계에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페드 대 인사들이 비둘기 상향으로 바뀐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번 충돌 이전에는 11월에 사실 페드 회의가 11월 초에 있을 때 0.25% 한 단계 금리를 올린다 하는 시각이 최대 40% 내지는 50%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 이후에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11월 달 시카고 페드 워치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0.25% 금리 인상을 해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낮아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달러가 가치가 안정이 되고 충돌 이전에 국채 금리 급등,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누그러뜨리게 된 배경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오늘 언론을 써더라고요. 오늘 국채 금리가 안정된 것이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안정 자산으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오늘 안정돼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히려 하향됐습니다. 그러면 중동 정세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일부의 언론의 시각대로 또 방송의 해설대로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안전통화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채 가격도 같이 오르고 예.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 유가 안정되고 인플레 재발 우려가 줄어들고 그래서 인플레 재발 우려니까 국채 금리 안정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그다음에 시카고의 페드 인사들도 비둘기 성향을 했던 이런 모습 때문에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거지. 사실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됐어?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페드 인사들의 발언을 계기로 당장 금리 인하가 어려우면은 이 양적 긴축부터 폐지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는데 미국 증시를 좀 안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ECB도 사실 도이치방크가 내년에 금리를 125bp 내릴 수 있겠다.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니까 QT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QT 문제는 국채 수급을 그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QT를 축소해보자. 그러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월가에서 QT 문제, 양적 기축 문제, 그래서 국채 수급을 그대로 조정하는 그대로 직접탄을 조정하는 이 문제 축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달러 가치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증시에 우호적 반응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팔레스타인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오슬로 협정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예. 오슬로 협정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는 이거는 1993년 아마 뒤쪽에 이렇게 딘 인물들이 나오죠. 시청자 예. 여러분 여기 네탄야후고 여기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총리 예.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죠. 아라파트 이렇게 옛날 팔레스타인 전 의장 홍영표는 좀 젊은 세대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랑 섞여 예. 있는, 예. 사실 이때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두 개의 국가를 인정했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중동 정세 안정을 배경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슬로 협정을 누가 파괴시켰습니까? 팔레스타인이 파괴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탄야후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내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네탄야후는 이스라엘 내부 문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통해서 오슬로 협정을 국제 협정을 무식한 이역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박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국제 분위기도 뭐 오슬로 협정을 위반한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고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국제 정세도 이스라엘 우호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네탄야후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고립시킨다. 판결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면 세종시에 해당되는 사람의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24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뭐냐 이스라엘의 식량과 가스라든가 원유를 공급하는 상태거든요. 완전히 차단시킨다. 고사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제 정세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나오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정치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